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저는 파이란이 제가 손꼽는 가장 좋아하는 한국 영화고요. 이번까지 해서 가장 많이 다시 본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오늘 감독님과 함께 같이 봐서 너무나 감동이고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감독님, 파이란 이후로 또 많은 좋은 작품을 만드셨지만 파이란이 감독님께 어떤 영화이고 어떤 의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영화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사실 이 영화가 사실 구원 같은 영화죠. 저한테도 뭐 구원 같은 영화고, 저는 사실은 이제 이 영화를 맨 처음에 할 때 담배 피는 영화를 만들자. 우연히 본인이 이 영화를 재미없게 봤다가 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겨울이 돼서 바람이 팍 들어왔을 때 갑자기 이 영화의 어떤 한 장면이 생각이 나서 담배를 피게 되는, 그러면서 본인이 살아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를 이감대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영화를 만들자 했던 게,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영화들을 사랑하시면서 제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의미가 있는 작품이 됐던 것 같고, 에피소드를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영화 이제 개봉하고 한 1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어느 일본 분이 한 분이 저 파이라를 사랑하는 모임을 통해서 저를 만나자고 해서 제가 종로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이 일본 분이 19년 동안을 세븐일레븐에서 직원부터 시작해서 점장까지 됐다가 인생에 아무 의미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편의점에서 TV 가이드라는 거를 이렇게 심심해서 뒤지는데, 그날 밤에 위성방송에서 한국 영화 뭐 파이란이라고 그게 있더래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이틀 후에 19년을 다녔던 직장을 때려치고 내 인생은 새롭게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 오셔갖고 이 영화를 찍었던 모든 장면들을 다 스틸로 남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를 보고 이제 일본으로 가셨는데, 이 영화가 그분한테 그분도 사실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한심한 한 사람, 이강재라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다시 되돌아보고, 나는 이 친구보다는 훨씬 더 앞으로도 후회 없는 삶을 다시 살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라면은, 이 영화가 가지는 어떤 의미가 사실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삶이라는 게 항상 응원받아서 마땅한 삶들을 스스로 자포자기하거나 그럴 때, 이 영화에 나오는 어떤 이강재나 어떤 파이란 같은 어떤 인물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자부심 같은 걸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분 지금 저기 뒤에 밑에 입으신 어떤 밑에 감동인 영화 중에서 이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도 있고 뭐 역도산 아니면 고령화 가족 이런 영화들인데, 감동인 영화의 공통점이 약간 가난하거나 아니면은 악해 보이지만 이제 선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쩌면 감동적으로 그 인간의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많이 연출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시선을 두게 되신 뭐 계기가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그런 자연스러운 느낌을 위해서 만드신 건가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이다 보니까 작가 쪽에 가 있는 거고, 말씀하시는 모든 작품들이 또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상하게 극장에서 잘 안 되고 나중에 잘 되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또 고려가지고 같은 경우도 극장에서 잘 안 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무슨 넷플릭스에서 무슨 한국 영화 1등 하고 있고 이상하게 제 영화들이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렇게 인생을 되게 이렇게 약간 비관적으로 본다고 얘기해야 되나? 왜냐면 이제 사실은 부자들이 뭐 천국에 가는 게 뭐 바늘구멍보다 뭐 어렵다고도 말씀
그런 비주얼들도 있지만 사실은 부자들은 잘 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거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 제가 이제 예전에 어느 프랑스에서 이 영화를 이제 상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영화제 영화를 보시면 다 이렇게 고급스럽게 입고들 보시잖아요. 근데 그분들 영화를 보시고 막 울더라고요. 나가서 막 울고 갖고 어느 프로그래머가 정말 영화가 좋아서 운다 그러길래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분들은 이강재나 이런 여기에 나온 애들을 보면서 스스로 위안받는 거다. 나는 저렇게 안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히 즐길 가치가 있고 동양에 있는 어떤 배우의 어떤 연기를 보고 나는 얼마나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가 그런 위안을 받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당시에는 이제 되게 좀 세계관이 좀 별로 안 좋다가 근데 사실 이런 영화 찍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감정적으로도 되게 힘들고 배우들도 힘들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고령화적 찍을 때는 좀 내가 행복한 영화 모두가 다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영화 그런 영화를 한번 해보자 했던 게 뭐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여기 질문. 제가 궁금한 것은 저는 개봉식에 못 갔다가 뒤늦게 봤던 케이스였어요. 물론 집에 여러 감독님이 시나리오북이나 DVD를 갖고 있는데 저는 그 원작이 있는 영화잖아요. 이 작품이 아사다 지로의 러브레터였나요? 그 작품을 이 영화로 만드시면서 각색하실 때 그 주안점을 두신 지점이 있는지 그 각색 과정에 대한 말씀이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조금 듣고 싶고요. 그리고 또 강재가 그 손병호 씨한테 자기가 다시 들어가겠다는 그 결심의 씬이 원컷으로 이렇게 롱테이크를 찍혔잖아요. 그 장면 같은 경우는 강재 표정이나 얼굴을 보여주기 위한 롱테이크를 멀리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 씬 컷에 대한 그 연출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영화를 이제 시작하게 됐던 계기가 제가 이제 일본에 당시에는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옵티칼이라고 하죠. 저희가 이렇게 오버랩이 됐든 디저블가 됐든 이런 게 사실은 한국이 그렇게 기술이 별로 안 좋을 때라서 주로 이제 일본에 가면 이메지카라는 세계적인 현상소가 있는데 주로 한국 영화들이 다 거기서 이제 후반 작업들을 할 때였는데 당시에 이제 철도원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고 있어갖고 일본에서 굉장히 대히트를 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토미페이주는 이제 일본 분이 자기는 이게 아사다지로라는 사람의 소설인데 자기는 이 소설보다 그 안에 있는 러브레터라는 짧은 단편이 더 좋다.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떠듬떠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듣고 호텔 방에 들어가고 제가 시놉시스를 쓰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 시놉시스를 쓰고 나서 쓰는데 공항에서 이제 그분이 철도 소설집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두 번째 제가 뭐 번역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만은 한국어로 갖고 와갖고 그 부분만 뭐 번역을 시켰고 짧은 단편이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일본에 있는 이 러브레터라는 소설은 이강재가 이걸 한다라는 거 빼놓고는 사실은 파이란이 어떻게 보면은 몸을 파는 그런 여성 종업원이었고 여기 저희 영화처럼 있는 어떤 뭐 이런 조직이나 엔딩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20장짜리를 한국으로 각색하는 과정에서 되게 한국적인 방법들을 좀 찾았던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제일 큰 거는 시나리오 중에 제일 큰 거는 이강재가 어떻게 해서 그 파이란의 죽음까지를 보게 되느냐 결국 거기까지 가는 그 여정이라는 건 결국은 어떻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자기를 어떤 한 번도 보지 못해도 자기를 사랑하는 어떤 한 남자가 그 여자를 찾아가는 과정도 있지만은 제일 큰 거는 이 친구는 가고 나면은 감옥에 가버리는 어떤 운명밖에 없는 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뭐 시나리오가 없었던 거지만 안 가게 하기 위해서 뭐
스케이트도 타는 장면 같은 것도 만들고 모두 만들고 해서 이제 이걸 주저주저하게 만들었던 게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 질문하셨던 부분들은 이게 저는 약간 상대적인 관점에서 이 영화를 보고 싶었어요. 하다 보면 저희는 이를테면 찍다 보면 어떤 뭐 편집이나 뭐를 해갖고 어떤 것들을 강조하고 이러면서 간다고 하면은 거꾸로 그거보다는 적당히 어떤 떨어지는 시선에서 이 영화들을 지켜보면서 연출을 하자라는 어떤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하신 그런 샷들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네,